자, 여러분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직무 분석에서 직무라고 하는 거, 과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에 대한 잠깐 다른 예들을 좀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직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이제 과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 독립된 어떤 목적으로 수행된 명확한 작업 활동이다. 직위라고 하는 게 한 사람에게 부과된 과업이다. 직무는 이러한 직위들의, 동일한 직위들의 묶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에서 보통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5라고 하는 직급을 나타내고 실제 이제 인사 직종이 하는 일들이 이런 직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무 쪽에서 하는 직종, 그다음에 법무 쪽에서 하는 직종들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부르는 우리가 보통 호칭이라고 하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직책이라는 건 책임을 맡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파트장이나 팀장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직위 자체를 이런 용어로 이제 쓰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요 직위가 요 호칭이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승진이라고 하는 건 물론 호칭상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한국 같은 경우는 호칭이 올라가죠.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건 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리고 부장으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파트 부분을 맡아줘라 아니면 전체 하나의 팀을 맡아줘라 해서 직책이 주어지는 게 바로 이제 어, 팀장이나 파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일들 실제 일들을 갖다 직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채용을 담당하는 관련 직무, 이 사람들이 뭉쳐서 하는 게 인사 직종이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야구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야구로 본다라면 타격한다는가 수비한다거나 도루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목적을 통한 과업이라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같은 이제 내야수가 있고 뭐 이제 하는 외야수가 있고 그다음에 포수가 있고 투수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요 같은 직위들의 묶음을 갖다 직무라고 그리고 이 내야수, 외야수, 포수, 그 투수를 갖다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선수진, 그다음에 코치, 감독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직군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보면 여러분 혹시 이제 취업 관련해서 상담을 가거나 했을 때 거기 취업 지원 팀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이 취업 지원 팀이 실제 하나의 그 같은 유사한 업무들을 갖다가 묶어놓은 직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위예요. 즉, 그 직위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과업이 어, 예를 들어 이제 상담원은 취업 동아리 관련 업무, 취업 아카데미 사업 운영, 어학 관련 사업 운영, 복학생 관련 특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 그 다음에 취업 지원관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있고 상담원 여기 마찬가지로 요 상담원, 그 다음에 조교, 행정추사부, 취업 전담 교수 각각의 이 업무들 이게 이제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그 직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여기가 거의 다 이제 계약직 업무들이죠. 여기서 아마 행정주사부가 주사부 6급 정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에서 6급 정도 되는 정도죠. 여기 주사부와 그다음에 행정주사 그리고 사무관 이제 우리가 5급 과장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기 외에는 여기는 이제 계약직 직위들인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실제 과업이고, 그 다음에 직위고, 요런 게 직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 잠깐 설명을 하고요. 자,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분석에 들어갔을 때, 직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위한 거죠. 그러면 직무를 알기 위해서 우선 예비적으로 이제 이 조사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예비 조사를 한번 실시해보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대상이 누구고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건지 그리고 이 직무 분석에 대한 지원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갖다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요 직무 분석의 대상인 직원들한테 어떻게 이거 알릴 거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거냐 그 다음에 본조사에서 이제 예비 조사를 한번 해보고 본조사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최종 점검하는 게 바로 우리 예비 단계고 실제 이제 본조사가 그 직무 대상 여기 이제 직무 분석 대상이 있었죠. 요 직무 분석 대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게 바로 본조사. 그리고 요 분석 내용을 결과를 정리하고 이걸 기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요 직무 담당 이제 직원 회사의 직원이죠. 직원과 요 검토를 하고 어떻게 이 직무 분석의 내용을 갖다가 활용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조사가 직무 분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왜 직무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무 분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직무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속성. 그래서 직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직무의 목적은, 그 담당 직무가 하고 있는 거는, 직무의 방법은, 그 다음에 그러한 직무들이 발생 주기는, 그 다음에 작업 장소나 작업 환경은 어떤지, 일 자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게 직무의 속성이고, 이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책임, 권한, 그 다음에 직무의 지식이라든가 근로 요건, 근로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게 바로 수행 요건이라고 하는 담당자의 속성을 구분해 놓은 거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직무 분석표가 직무 담당자명이 누구고 어디 소속이고 근속 연수는 얼마이고 현 직무에 대한 재직 기간은 얼마고 직무명은 뭐지 그 다음에 이 직무의 목적 각각의 일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진행되는 일인지 수행 방법은 근무 장소는 작업 장소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직무 가지고 있는 요건 필요한 교육의 정도나 경험이나 어떤 자격 면허 그리고 책임 관리 책임 어떻게 되는지 의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 그 다음에 육체적 근로 조건 실제 환경 조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조사를 하는 방법은 질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설문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설문지를 사람들한테 배포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먼저 조사하고, 여기에 나온 걸 분석해서 직접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실제 이제 일이 그렇게 분석돼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뭐 난이도라든가 작업 환경이라든가 요구하는 능력이 정말 그게 맞는 건지를 따로 또 인터뷰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질문지법을 안 하고 인터뷰법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서로 함께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면접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 직무의 조사 대상자 그들에게 인터뷰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FGI라고 해서 여러분 집단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 대서 몇 명을 한 최소한 6, 7명 정도를 모아놓고 직접적으로 그들한테 직무에 대한 그 환경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직무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인터뷰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관찰법이 있어요. 직접 연구자가 이 작업자들을 갖다가 일일이 확인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아, 저 일은 어느 정도 주기로 발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작업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작업일지법은 근로자들이 실제 업무 일지를 쓰게 돼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 건지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질문지법이나 작업일지, 면접법, 관찰법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면 이게 구조화된 방법을 쓸 거냐, 비구조화된 방법을 쓸 거냐라고 하는 건 요건 이제 요 각각의 질문지법, 인터뷰법 요걸 하기 위한 이 질문지나 인터뷰 용지를 갖다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질문지를 만드는데 당신의 일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실행을 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러한 일들은 어떤 주기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일하는 그 업무, 맡고 있는 직무가, 근로 환경이라든가 작업 환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어, 비구조화됐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질문의 내용만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답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럼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조물이라고 하면 건축물을 얘기하죠. 건축물처럼 딱 틀이 짜여져 있는 아파트처럼 딱 틀이 짜여져 있는 걸 우리가 구조화됐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설문지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체크하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이미 이제 어떤 정도의 답을 갖다가 쭉 체크할 수 있게 딱 정해진 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화된 방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구조화된 방법이냐 비구조화된 방법이냐 질문지에서나 면접에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실제 정보를 수집하는 건 질문지, 면접, 관찰, 작업일지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질문지법은 여러분 설문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설문지 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갖다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 질문 문항 외에 또 다른 거에 대한 캐치 이런 걸 갖다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면접법은 어, 심도 깊은 내용들을 들을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사람을 이제 모으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이제 관찰법이죠. 일일이 연구자 가서 관찰해야 되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질문지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다 받고 분석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알고 싶을 때는 인터뷰를 직접 이제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게 그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다음에 이런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이 발생 주기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런 한 번에 일어났을 때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게 또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누구한테 결제를 받은 건지, 이제 책임 권한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하기 위한 교육은 뭘 해야 되는지, 내용을 쓰게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업무 분장표에는 또 없지만 여기는 업무 분장표 아까 우리 지원 전담팀에서 하는 것처럼 업무 분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또 수행하고 있는 다른 업무들 또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들이 무엇인지 묻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엑셀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파트가 어딘데 그 업무들의 어떤 중분류 여기서 이제 앞에 각각의 요소 작업명들이 무엇인지 과업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각각의 내용들이 실제 과업들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있냐, 일일 단위로 있냐,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분기 단위로, 연간으로 몇 번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여러분 예산 계획을 세운다는 건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연간 단위로 오고 그거 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 이제 분으로 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는 480분. 480분이면 6시간 정도, 아니 8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풀로 해야 되는 작업 같은 경우. 근데 이 사람이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하루 종일 이것만 해서 이 일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다 하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48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최소한 뭐 한 달에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12월 달에 몇 번 정도 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 480분이 1년에 4번이 쓰다 보니까 1920분
이렇게 이제 계산이 하나 한 번 할 때마다 처리 시간이 480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년에 이걸 4번 정도 한다. 그랬을 때 아마 이거는 분기에 한 번씩 해갖고 4번. 한 번 할 때마다 480분 정도 들어가니까 총 시간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80분씩, 1시간 20분 정도 들어가는데 매일매일 해야 되다 보니까 1년. 이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은 약 36,80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 주기, 처리 시간, 전선화율을 갖다 표시해서 총 전체적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표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질문지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적용 요건, 즉 직무에 필요한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격 면허는, 성별은, 뭐 연령은, 그 다음에 소요 지식으로서 일반 전공 지식이나 실무 지식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필요 거기에 근속 연수는 얼마나 필요한지라고 하는 걸 정리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무 정보를 갖다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석하죠. 여기 아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결제를 받는가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결제를 받는가. 이게 이제 책임 권한, 그 담당 직무가 맡고 있는 책임이 어떤 거고 그 권한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 또 신체 동작과 정신 활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 건지 분석을 하고, 작업 조건은,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직무 분석이 잘 되냐 못 되냐라고 하는 건 우선 첫 번째가 명확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패를 하는 이유도 이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또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단기적으로 처방용으로 이 직무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들이 막 그거 힘들다 그래. 그래서 잠깐 그거 왜 그런지 잠깐 분석을 해봐요. 전체적인 직무 분석을 회사 전체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뭐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직무 분석한다? 거기 직원들 전체를 직무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부서를 단위로 직무 분석을 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해놓고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직무 분석이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작업자들의 작업 그 정도, 작업량이 좀 너무 많다. 그럼 이걸 개선해서 작업량을 줄여주든가 이런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아무런 그런 대책도 안 만들어져요. 그럼 이거 왜 했지? 라고 하는 오히려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또 이런 직무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홍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홍보했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아니면 자기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 이런 경우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무 분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실패하게 되는 요인들이 이런 게 있다라면, 직무 분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분석할지, 어느 부서를 대상으로 분석할지가 명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 거기에서 회사에서는 누가 도와줄지, 여러분들 이 직무 분석을 회사 자체적으로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누군가가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걸 안에서 누가 도와줄 건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무 분석 실시상의 이제 요건은 아무래도 전문 요원에 실시하고 직무에 대한 양질적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정확히 완전히 확인해야 되고, 직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해야 되고, 작업자의 수행 요건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 아까 이미 직무 요건, 일에 대한 업무의 속성과 작업자의 속성을 명확히 이걸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직무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직무 분석의 방식은 작업 내용을 분석하고, 방법을 분석하고, 작업 목적, 그 다음에 작업 요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직무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평가. 직무를 분석을 했으면 이 직무들을 쭉 직무 명세서, 기술 명세서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중요도나 곤란도나 위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평가해서 서로 상대적으로의 직무에 대한 가치를 정해줘야 된다. 왜? 이 직무 분석하는 이유가 실제 그 직무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그 직무의 중요도나 곤란도나 위험도에 따라서 뭘 준다? 보상, 임금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도 이 상대적 가치가 정해져야 되죠. 어떤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줄 건지. 결국 직무평가는 직무급 산정의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평가 요소에서 직무평가 요소가 갖춰야 될 요건으로 우선 첫 번째 대상 직무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을 갖다가 뽑아내야 된다.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 요소를 가지고 해버리면 그 직무에서 그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직무에 대한 정확한 요소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이 선정한 요소들이 직무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게 이 직무라는 건 인사 직무라는 건 혹은 총무 직무라는 건 그 훈련 교육 담당 마케팅 직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맞아 인식을 해줘야지 엉뚱깽뚱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저거 어쩌다 한 번씩밖에 안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 수행상 이게 중요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관찰,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이러한 직무평가, 그래서 이제 직무평가의 어떤 요소들의 예로 숙련도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 수준이나 경험, 지식, 판단력, 어떤 정신적 기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노력, 작업자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력. 그 다음에 책임. 실제 이제 그 사람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관리, 기계를 관리해야 된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정을 관리해야 된다면 그 공정 관리해야 되는 책임. 어떤 원재료나 제품을 관리해야 된다면 그 제품에 대한 책임, 안전에 대해서 담당해야 되는 직무라면 안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책임 관계가 바로 나와야 된다. 또 작업 환경이 조건이나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직무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직무평가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4가지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열을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혹은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요소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등급을 미리 정해놓고 비교하는 등급 분류법. 이제 여기 등급, 여기 등급, 여기 등급, 여기 등급을 미리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각 직무에 대해서 여기 직무에 해당되는구나, 여기 직무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혹은 점수의 기준을 미리 딱 정해 놓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직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점수에 대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점수법이에요. 즉 여기는 등급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또 여기는 서열이라는 건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비교 방식에는 이제 서열법과 요소 비교법이 있고, 요거는 숫자로 표기를 하고 있어. 그 정성적인 요소예요. 여기는 계량 방식이라서 숫자로 점수가 몇 점인지 혹은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몇 점인지라고 하는 걸 비교하게 되죠. 그게 이제 계량 방식이란가 비계량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비교하냐 간접 비교하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거 서열법이에요. 서열법이라는 건 우리 쉽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직무니까 직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자 C, 평가자 P, 평가자 K라고 하는 세 사람을 동원시켰지만 쉽게 그냥 여러분 키 일렬로 서봐 하면 키 작은 사람부터 혹은 키 큰 사람부터 쭉 나열하면 쭉 서지잖아요.
이게 바로 서열이에요. 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를 나눠 놓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키라고 하는 거 눈으로 딱 보이니까 쭉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직무라고 하는 건 이 직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뭐 복잡하다 이런 걸 평가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주관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몇 사람한테, 몇 사람의 전문가한테 맡겨서 A 직무, B 직무, C 직무, D 직무, E 직무가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C 평가자는 A 직무를 1번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C가 두 번째 중요하고 E가 세 번째 중요하고 D가 네 번째 중요하고 B가 다섯 번째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했어요. 근데 P 평가자는 마찬가지로 여기 A가 가장 중요하고 C가 가장 중요하고 E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B하고가 순서가 여기 바뀌었네. 근데 K 평가자는 아니다. 이게 나는 내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똑같고 이거 네 번째 여기는 A하고 C하고 아니 K하고 C하고는 이제 똑같이 줬네요. 그러면 각각의 평균을 내보면 이 A라고 하는 직무는 중요도가 1.3이에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왜? 가장 중요한 걸 1번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1.7. 여기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3.0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서열로 직무를 갖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직무를 서열화 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봤더니 얘가 1번, 얘가 2번, 3번, 4번, 5번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직무급이 기초라고 그랬어요. 이 직무 분석 평가하는 게. 그럼 가장 여기서 급여가 높은 사람 A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C, 그 다음 E,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 직무 순으로 급여가 책정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단순 비교 서열법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있어요. 쌍대 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A와 B 중에 B가 더 크다. A와 C 중에 C가 더 크다. A와 D 중에 A가 크다. B와 C 중에 B가 크다. B와 D 중에 B가 크다. C와 D 중에 C가 크다. 이거 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건 한 번 나왔어요. B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C는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D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순위가 각각에 비교했을 때 이걸 실직이 순위대로 나오면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A하고 B하고 해서 B가 큰데 B하고 A하고 C하고 하면 C가 크다. 그러면 B하고 C하고 비교해 보면 B가 크다. 그럼 결국은 B가 가장 큰 것이 되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비교했더니 C가 컸어요. 근데 B하고 C하고 비교했더니 C가 컸다라고 하면 우선 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하고 D하고 비교했고 C하고 D하고 비교했더니 실제 C가 크고 A가 컸어요. 그러면 결국은 C가 크고 A가 크니까 이렇게 서열이 매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여기는 체크 횟수로 A 한 번 나왔고 세 번 나왔고 두 번 나왔고 큰 쪽이 세 번 나왔고 두 번 나왔으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다라고 서열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쌍대로 비교, 두 개씩 짱찌어서 비교한다 해서 쌍대 비교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법. 미리 이제 정해놓은 등급을 갖다가 나누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넣는다라 그랬어요. 직무에 대해서 미리 분류를 쫙 해놔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리고 현재 이 직무라고 하는 게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류법입니다. 자, 분류법은 우선 1급부터 6급까지. 그래서 1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1급을 갖다 어디는 가장 어려운 걸 1급이라고 하고 쉬운 걸 6급이라고 하고 여기를 1급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숫자를 갖다가 1급, 6급으로 해놨어요.
자,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쉽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엄격하고 감도가의 일하고 거의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책임 없다. 여러분, 이 일은 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고 반복적이야. 계속하는 거야. 누군가의 감독하에서 일하고 훈련도 필요 없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지 감독자의 그것만 잘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사원 업무라 그래요. 아주 쉬운 업무라고 그러죠. 사원, 심부름꾼. 두 번째,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근데 엄격한 강도에서 일하지만 약간의 훈련이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조금 여기보다는 더 올라가는 거죠. 책임은 그다지 부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급가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은 단순해. 감독하에서 일하지만 어느 정도 훈련이나 기술이 필요로 하면 책임이 부여된다. 이게 이제 여기가 아까 이게 사환, 심부름꾼이라면 여기는 사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리 정도. 그 다음에 비교적 복잡하고 감독하에서 일이지만 고도의 기능을 필요하면 설비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과장 정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이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 다음에 감독하 일하고 상당한 기능 수준 요구한다. 여기가 이제 이 정도를 뭐 아까 여기가 주임이라고 하고 대리라고 하면 여기가 과장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마 부장 정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이 등급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가서 찍으면 돼요. 아,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분류법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급, 사환, 아까 그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1급을 갖다 어느 경우는 높은 쪽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6급을 낮은 쪽으로 하고. 근데 이제 앞에 거하고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같은 걸로 넣어놨어요. 자, 1급 사환이나 그의 업무, 심부름꾼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단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정규직 업무고 엄격한 강도에서 한다. 그래서 특별히 경험이 불필요한 간단한 사무나 경험 필요 없죠. 약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단순하지만 완숙한 수행에 약간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상급 정도는 상당한 사무직, 규칙적인 업무로 사용규칙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기, 작업기 등의 어떤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4급은 한정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 그래서 업무 감독 중 감독이나 책임을 부담하는 업무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과장 정도에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리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로 실제 회사 정책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당 회사에서도 경험도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어려운 업무. 그래서 감독 책임도 부담해야 돼. 부장 정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경영자적인 업무니까 이제 이사 정도, 이사급 정도 가는 거겠죠. 물론 회사에서 뭐 이게 부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독일의 리더 작센, 금속산업 기계 이제 금속 혹은 자동차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등급을 미리 분류를 딱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딱 정해요. 근데 여기 보면 기준 임금이 여기에요. 즉 기준 임금보다 짧은 수습 기간 후에 지도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이 되는 업무는 기준임금의 약 81%를 준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는 기준임금이기 때문에 요 임금 81%는 우리가 쉽게 얘기한 최저임금이나 이런 걸 다 넘어간 임금이겠죠. 혹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을 넘어가는 거. 왜? 그래야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어떤 그런 법규에 위반이 안 되는 기준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획득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 또는 이런 교육받았을 경우에 어떤 전문 능력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작업들은 기준 임금의 80% 정도 주면 된다. 요거보다는 좀 높아가면 요 정도, 더 높아가면 이 정도 해서 여기는 빼.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직무의 등급을 미리 쪼개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어떤 직무 등급에 따른 가치, 일의 가치라고 하는 게 설정이 돼 있는데 실제 뭐
일의 그 1등급일 경우, 임금 등급이 1등급일 경우 월 기본급은 뭐 2120 독일 마르크 이런 정도를 지급한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무 가치가 이 정도 될 때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기준이 요 정도 예를 들어 잡은다. 그럼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보다 약 한 78% 정도 여긴 되는 거죠. 요런 정도의 급여가 나온다. 요거 뭐예요? 등급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등급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에 따른 직무 가치에 맞춰서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산정해 놨죠.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 직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급여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건 동일 노동이라고 하는 건 동일 임금을 준다. 동일 노동이라는 건 결국 같은 일, 같은 직무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직무를 또 이제 점수법입니다. 점수법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평가 요소에 따라서 숙련도를 평가하는 건 교육 정도나 경험의 정도나 창의력 정도를 평가한다. 노력은 육체적 노력과 정신적 노력이고 책임은 설비에 대한 책임, 원재료에 대한 책임, 타인의 안전 책임, 타인의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작업 조건은 환경이나 위험에 대해서 각각 요 항목들별로 실제 중요도라고 하는 점수가 있어요. 전체가 이제 100으로 기준했을 때 숙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50 준다.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는 한 15, 책임에 대해서 20, 작업 조건 15 준다. 각각에 대해서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14점, 경험에 대해서는 22, 창의에 대해서는 14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놔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평가 요소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직무가 필요한 교육은 예를 들어 10점 정도 지금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경험은 뭐 15점 정도 필요하구나. 그럼 결국 이거에 맞춰서 뭐가 된다? 직무의 중요도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수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에 대한 어떤 순위를,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죠. 혹은 점수법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교육이 기준이 이제 0, 2, 4, 6, 8, 10점까지 있어요. 그리고 교육 정도로는 국졸 또는 그 이하는 0점, 중졸은 2점, 고졸 4점, 초대졸 6점, 대졸 8점. 여러분 초대졸이라는 말은 우리 전문대졸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학교가 있어요. 대학교는 4년제를 대학교라고 그러고 대학이라고 하는 건 전문대학을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초대졸이라고 하는 건 전문대학을 졸업한 걸 얘기해요. 자, 여기 졸업자는 6점, 대졸은 8점, 대학 졸업 후 직업교육까지. 이게 지금 독일의 기준이다 보니까 어떤 직업교육 수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나는 대졸이다 그럼 8점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거에 대한 업무 경험이. 근데 한 3년 있다 그럼 6점을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훈련 기간은 내가 6개월 받았다 그러면 또 6점 가져가고 작업에 대한 피로도가 때때로 뭐 강하다라고 하면 6점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6점 가져가. 고도로 필요하다면 8점 가져가는 거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 그러면 6점 가져가고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8점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여기서 8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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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0점, 38점 정도를 가져가는 거죠. 총 몇 점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점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점수법이다. 그 다음에 요소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리 각각의 어떤 직무들이 있는데 그 직무를 갖다가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구분 단위로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직무는 가장 높은 직무는 4,000원. 이제 시간당 4,000원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 100원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직무는 3,500원, 3,000원, 2,500원, 2,000원, 1,500원, 1,000원, 500원 딱 이렇게 구분을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해 놨고요. 그러면 여기 맡고 있는 직무가 우선 시스템 분석가는 시스템 분석 아마 이게 이제 인쇄 작업이나 뭐 이런 걸 채점 이런 걸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래머. 그랬을 때 시스템 분석하는 사람 정신적 요소가 높다. 육체적 요소는 좀 적다. 그 다음에 기능적 요소는 별로
기능적 요소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업무는 막중하다. 작업 조건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펀칭. 여러분, 컴퓨터 지금 이게 옛날 그 실제 독일에서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이제 어떤 입력하기 위해서 펀칭을 뚫어서 그 우리 OMR 카드처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펀칭 기사는 정신적 요소라고 하는 건 뭐 별로 할 거 없다. 그냥 시키는 대로 구멍 뚫어서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럼 4점. 육체적 요소는 구멍 계속 뚫어야 되니까 가장 높다. 기능도 그거 쓰는 게 가장 높다. 책임은 없다. 작업 조건? 작업 조건은 좀 어렵다.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프로그래머. 정신적 요소는 시스템 분석가보다는 조금 낮아요. 육체적 요소는 계속 이 프로그램 다뤄야 되니까 좀 있어요. 기능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걸 조금 아는 부분도 조금 필요하긴 한데 책임 별로 여기 이제 시스템 분석가보다는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은 뭐 쉽다라는 얘기겠죠. 4번이면. 그 다음에 컨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 기계 다루는 사람은 정신적 요소는 뭐 중간 좀 이하네요. 그 다음에 육체적 요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요소는 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 그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별로 없고요. 작업 조건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게 1순위 1번, 2번, 3번, 4번 이게 정해놓고, 육체적인 요소 1번, 2번, 3번, 4번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자, 이 정신적 요소, SA가 여기는 1이었고, 2였고, 3이었고, 4였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직무의 중요도에 대해서 SA는 여기 직무의 중요도는 정신적 요소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PG는 여기에다 프로그래머는 여기에다 컨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키펀칭 오퍼레이터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육체적 요소는 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 가장 높은 사람이 20 정도에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1번, 2번, 즉, 키 펀치와 컨솔이 조금 높으니까 여기 주고, 그 다음에 다음 나온 게 여기 프로그래머였죠. 그 다음에 SA가 시스템 분석가가 가장 낮았어요. 근데 거기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에 대한 부분은 가장 높은 게 SA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G, 프로그래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컨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키 펀칭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작업 조건은 1번, 2번, 즉 키펀치 오퍼레이터와 콘솔 오퍼레이터가 여기. 근데 이제 그 기준은 높은 걸 작업 조건의 최고점은 여기서 잡겠다. 그 다음에 SA와 PG는 여기 정도 잡겠다라고 했을 때, 자 보면 SA는 정신적 요소에서 하나 40, 그 다음에 책임에서 40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육체적 요소에서는 20, 여기 기능적 요소 20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야? 시스템 분석가는 정신적 요소 40, 육체적 요소 20, 여기 20, 그 다음에 기능적 요소 20,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거 40, 작업 조건 여기 15 해가지고 이걸 다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135. 시간당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은 13만 5천 원이라는 얘기죠. 13,500원. 100원 단위니까 13,500원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키펀칭 하는 사람은 약 9,000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는 11,500원 정도, 그 다음에 콘솔 오퍼레이터는 10,000원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죠. 시간당 급여가. 그럼 그거 하루 근무 시간 곱하면 그 사람의 하루 급여가 나오고요. 한 달 근무 시간이 209시간을 하게 되면 한 달의 급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요소들을 갖다 직무 순위를 먼저 결정을 하죠.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중요도를 갖다 놔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고 더하니까는 실제 시간당 임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점수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 아까 이미 여기 앞에서 점수법이랑 이렇게 쭉쭉 점수 있었잖아요. 뭐 어떤 거 당하면 얼마. 예를 들어 교육 7점, 뭐 경험 9점, 그 사람 그 직무가 이렇게 어디 육체적 노력 몇 점 다 체크하면 실제 그 직무에 대한 점수가 나온다. 이 점수를 비교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가중점수법. 가중치를 줘요. 예를 들어 교육에 7점 줬는데 교육의 중요도는 5점이야. 그러니까 곱하면 35점. 경험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경험의 가중치는 15점이나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니까 135점. 창의는 10점 줘서 90점. 그 다음에 육체적 노력이 여기에 가중치를 많이 줬다. 그러니까 160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책임은 5점. 제품에 대한 근데 오히려 타일의 작업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 그거 가중치 10점을 줬어요. 그리고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에 가중치 줘서 이 가중치가 100인데 총 점수 나온 거 계산해서 보니까 약 660점 나오더라.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직무평가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중요한 건 직무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 직무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무가치 일관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를 측정할 때 중요한 건 직무 수행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리면 잘못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뛰어난 사람이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잘못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한계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앞에 나온 방법들을 썼다라고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쪼갤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직무 평가를 할 때는 아무래도 담당 그 회사의 경영자나 지원 체계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입니다. 직무 설계까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좀 그러겠죠. 아예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자, 직무 설계. 직무 설계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서 직무 분석에서 각각의 직무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A 직무는 B 직무와 그 다음에 나오고 B 직무 다음에 C 직무가 나오고 C 직무 다음에 D 직무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라고 하는 건 각각의 역할들이 모여서 회사의 어떤 목적물,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묶여지는지를 여기에 같은 영역으로 같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제 직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직무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을 연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직무 설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직무를 설계할 때는 그걸 맡고 있는 그 사람의 만족도도 생각해 줘야 되고 성과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 직무 만족도는 높은데 성과가 안 나오면 회사에서는 지금 돈 낭비하고 있는 거고 성과는 나오는데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에는 직무 전문화, 순환, 직무 확대, 충실화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직무 확대, 그다음에 직무 충실화, 혹은 직무 교차, 직무 순환, 이제 준자율적 작업 직단, 본인들이 스스로 일하게끔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죠. 우선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작업자 A는 요 과업 1을 담당했었어요. 근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무를 순환시켜. 이 작업자 A에게, 너 이제 가서 요 과업 2해. 그리고 작업자 B는 가서 C 과업 3회. 이렇게 직무를 갖다가 바꿔주는 걸 순환이라고 해요. 이게 직무 순환입니다. 원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까 이 직무에 대해서 이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구성원들이 같은 작업만 계속 반복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에 필요한 직업병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직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직무 확대라고 하는 건 원래 A 작업자가 하나의 직무만을 담당했는데 이 사람한테 자, 과업 일을 쪼개. 그래서 여기까지 누가 담당해? A가 담당해. 그 다음에
작업자가 원래 과업 1을 담당했는데 이 작업자한테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 이렇게. 즉, 뭐 하고 있어, 지금? 직무를 갖다 조금씩 더 확대시켜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너리즘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일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가 이만큼 작업보다 이만큼이 붙었어요. 그러면 급여 조건이 올랐을까요? 급여 조건에 안 올리고 일만 붙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내가 왜 똑같은 돈 받고 전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직무순환이나 확대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는 못 얻고 반발심만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올드햄과 헤크만은 이 직무 특성 이론을 얘기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의 다양성이나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핵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업이 실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율성도 나한테 주어지고,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어떤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이 주어지면, 오히려 이것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동기부여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술의 다양성, 다양한 기술도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거고,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 과업 중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즉, 업무의 유의미성, 의미를 찾게 되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상승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그거에 대한 책임, 스스로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바로 주어져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개인의 성장 욕구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직무의 성과의 질적 향상이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이직률, 경유근율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 통합적 작업팀이네, 자율적 작업팀이네, QC 분임조, 자율투쟁제, 재택근무제. 이 재택근무제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좀 많이 나왔던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출퇴근제는 예를 들어 아이를 갖다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아이 아침에 아이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한 시간, 즉 출근 시간은 원래 9시까지인데 10시까지로 해줘요. 그 대신 저녁에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9시에 출근하는 사람 저녁에 6시에 가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부부간이 있는 남편은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끝나요. 그리고 퇴근해서 아이를 받아요. 대신 부인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하니까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해요. 상당히 이건 저는 이상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유연근로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이 넣어놨죠. 그 다음에 QC 분임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쉽게 동아리 활동처럼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품질 관리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분임조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작업 현장에서의 어떤 개선 사항을 이뤄낼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 회사의 어떤 지원을 받고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통합적 작업팀이라고 하는 게 자, 통합적 작업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과업의 목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 작업팀에 주어요. 그러면 그 작업팀에서 각각 속한 개개인들한테, 구성원들한테 일을 나눠주는 거죠. 이게 이제 통합적 자율팀이고요. 자율적 작업팀은 여러분 책에도 설명이 되었는데, 아예 그냥 작업에 대한 목표량, 생산 일정, 작업 시간, 휴식, 그 다음에 검사 절차, 이런 거 선택권을 다 누구한테 줘버려? 여기에 줘버려. 완전 자율적으로 너가 해라. 이런 거죠. 이런 작업팀의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직무 분석도 마무리할 거죠. 여러분들 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뭐
롯데캐논 방식은 여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시간이 지금 넘었는데, 실제 이제 회사 직무 분석 사례로, 예를 들어 세일즈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 개요, 직무 역할이나 필요 요건들, 필수 교육,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그레이드, 그래서 주니어, 시니어, 엑스퍼트, 전문가, 이제 마스터 이런 정도. 그랬을 때 각각의 소양이나 지식들, 여러분이 이제 경영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는 나중에 가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지금 참고하라고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직무 개요, 역할, 필요한 스킬, 필수 교육들, 그 다음에 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략 기획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이낸셜, 경영 기획 직무 분석하는 그쪽. 아, 여기 세일즈로만 다 나와 있어, 지금. 여기 위에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담당 직무, 그리고 자금, 그 다음에 법무, 그 다음에 구매부, 그다음에 인사관리. 인사관리에서는 이제 해야 되는 게 필요, 리더십이나 대안 제시능력, 면담 책임감, 문제, 고객 지향, 인사 관련 하위 업무, 기획관리,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사관리 사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획력이나 프레젠테이션 알아야 되고, 등급은 주니어, 시니어, 엑스퍼트라고 구분하고 있고, 각각에 대한 필요 지식들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담당한 자, 그 다음에 총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올려놓을 거고요. 지금까지 직무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